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이다 실화 사연입니다. 아이를 서울에서 키운다는 핑계로 남편과 별거하며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관계를 한 와이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유부남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와이프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왔는데요. 어느 날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듯 한데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도시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꽤 오래 근무해왔습니다. 나름 학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직업도 안정된 공무원이고 중산층 집안이라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모태솔로였어요. 여자들과 전혀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팅도 해봤고 주로 취미활동, 인터넷 게시판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곤 했는데요. 여자를 제대로 사귈 기회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3이 되었을 때 직장 내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자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와이프는 이미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자를 사귀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매일 와이프와 전화하고 문자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 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는데요. 와이프와의 연애는 신세계였습니다. 서울 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호캉스를 즐기기도 했었지요. 진도가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 만난 지 4달 정도 만에 결혼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직장 근처에 있는 최고의 호텔에서 제 수입과는 걸맞지 않은 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지요. 신혼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부터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6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할부로 구입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는 다니던 구로 디지털 단지의 중소기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제가 사는 지방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전적으로 저와 제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는 아들도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 4살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아내가 갑자기 자신은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고 서울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크며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월급이 별로 많지 않으니 내가 다시 취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시골이라 직장 얻기도 힘든데다가 직장을 얻는다 해도 아기를 맡기는 문제가 있으니 아무래도 서울 친정집 근처로 이사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와이프 친정집은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라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간 뒤에 월요일 아침에 다시 내려오면 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평일에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돈을 벌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편안해진다는 것도 좋았고 저도 뭔가 주말만이라도 서울 생활권에 들어간다는 게 연애 시절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만큼은 이런 시골 동네를 벗어나 큰 물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서 약간 설레임도 느껴졌어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을 빼서 아내에게 주고 저는 어차피 평일에 잠만 자면 되니 원룸 하나 구해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서 그러시기도 하셨겠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멀리 떨어지는 게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돈에다가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합쳐서 친정집 근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자신 명의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말 부부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에는 직장을 금방 구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간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집에 갈 때마다 구직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돼서 취업이 쉽지 않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저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면서요. 당시에 저는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와이프는 취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자리 알아보면서 이력서를 내는 최소한의 구직 활동도 안 했었고요.
서울에 오랜만에 살게 돼서 신났는지 아이를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만 했습니다. 제 월급이 별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월급이 나오면 따박따박 아내에게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계속 놀고 먹고 즐기는 생활이 지속됐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와이프가 저에게 요구하는 생활비가 커지더라고요. 도저히 제 월급으로는 아내와 아이의 서울 생활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살던 원룸 방을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도 아끼고 부모님이 주는 밥을 먹으면 식비도 굳으니까요. 그리고 매주 서울집으로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면 차비도 아끼고 돈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방정부나 그 지역 국립대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의 시험감독관이 되거나 관공서나 지역단체 행사 진행요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했던 행동은 주말 알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도 아내가 서울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비를 아꼈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으로서 서울에서 아내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취미 활동은 그냥 게임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이나 다는 정도였습니다. 술도 별로 안 좋아했고요. 딱히 저에게 돈을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처자식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멋있는 가장이라는 자부심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저는 아들과 정말 애틋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제가 가면 너무나도 좋아했고 돌아갈 때마다 엄청 아쉬워했어요. 방학 때 아이를 데리고 여기로 내려와서 저랑 할아버지 할머니와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이는 서울에 다시 가기 싫다며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었지요. 점점 아이가 클수록 아들과 제 관계는 점점 친밀해지는 반면 아내와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주말에 제가 서울에 가면 아내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친정집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어디를 놀러 가는 일은 별로 없었고 주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부부관계를 하자고 하면 대부분 피곤하다고 거부했지만 주말 시험감독 알바 같은 것을 하면서 평소보다 생활비를 많이 보내준 뒤엔 한두 번 정도 관계에 응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나이가 됐어요. 이제 와이프는 아예 눈치조차 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주말에 서울집 가면 저에게 아이 맡기고 친구 만나러 간다며 놀러 나가버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젠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과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도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참 좋아했고 항상 주말만 기다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잠깐 앉아 쉬는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고 아주 침착했어요. 아빠,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 그리고 엄마는 어떤 남자랑 통화를 자주 해. 이건 불륜이야. 엄마는 불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날 미워해. 난 엄마랑 살기 싫고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오래전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증은 있었지만 아내에게 아이 맡기고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추궁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와 아내의 카톡 대화방은 이번 달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 생활비를 더 달라, 돈 없다, 정 필요하면 부모님께 돈 빌려보겠다 그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 끝없이 세뇌했습니다. 가정이 망가질까 두려워서 아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해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터뜨리면 행복하고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망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하며 주말엔 알바를 뛰며 열심히 돈을 보내는 멋진 가장의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대놓고 얘기를 하니 이젠 뭔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몇 개 휴대폰에 저장한 뒤 평일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어딘가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여섯 시간 후에 다시 와서 차를 가져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텔촌 근처도 있었어요.
변호사는 심적으로는 확실한데 불륜 상대 남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서 아내 쪽에서 아니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별로 확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블랙박스의 SD카드 용량이 너무 작아서 저장 기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큰 용량으로 바꾸어 놓은 뒤 영상을 많이 확보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싫어서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그냥 참으며 살아왔는데 제 눈으로 직접 블랙박스 증거 영상들을 보려고 하니 심장이 너무나도 떨렸거든요. 그래도 밤을 새가며 영상들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영상 몇 개를 확보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고 관계하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었고 남자와 함께 내린 뒤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매번 다른 남자를 만날 정도로 아주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와이프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대화를 들으면서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에서야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데이트 어플로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친구라는 사람과 여러 어플에 가입해서 남자들을 알게 되고 주로 낮이나 초저녁에 러브호텔에 가서 관계를 맺는 패턴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그 친구는 통화를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특색이 어땠고 직업이 어땠고 돈을 잘 썼는지 짠돌이었는지 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골프 사진이나 시계 사진을 올리는 남자들은 만나보면 사실 돈도 별로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놓는 남자들 중에 실제로 벗겨보면 그 몸이 놈이 없고 강아지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올린 남자들 중에는 변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괜찮았던 남자들의 공통적인 프로필 사진은 외국 여행 사진이나 그냥 무슨 모임 같은 장소에서 대충 찍은 사진이었다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주 해주면 무슨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남녀가 껴안고 있으면 또 무슨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하거나 하기 싫은 놈과 억지로 하면 아주 악질적인 호르몬이 나와서 여자 몸을 다 망가뜨린다면서 생체 이론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는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며 즐기는 동시에 일부로부터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친구가 전화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됐죠. 자신들이 남자들을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당연히 돈이나 값비싼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는 남자들에게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뒷담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와이프가 친구와 통화했던 내용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아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욕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들을 그 라고 불렀습니다. 가 지 애비랑 똑같이 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어. 그 가 뭐 처먹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 뭔 놈의 어린 가 그렇게 많이 처먹냐. 애비라는 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라고 오냐오냐 해대니까 어린 가 그렇게 된 거야. 그 요새 카톡하면서 지 애비한테 다 꼰지르고 다닌다. 어린 가 아주 같아. 이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도 않고 바로 집에 와서 내가 미치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옆에 사니까 망정이지. 어린 가 나가서 놀지도 않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미치겠어. 같이 있으니 내가 먼저 미칠 것 같더라고. 이 어디 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니까. 모두 블랙박스 동영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속기사무소에 보내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친엄마가 배아파 낳은 하나뿐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변호사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아내에게 준 차를 돌려받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에서 제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차를 당장 뺏어오고 현금으로 보내던 생활비를 끊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차를 이제 제가 몰겠다고 통보했고 아이에게는 곧 방학하면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차를 가져오니 수십 통의 전화와 카톡을 하면서 당장 차를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저는 업무상 사용해야 하니 당분간은 써야 한다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와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유책 사유로 주장하며 친권과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감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금도 대부분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이었지요. 아내는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소치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더 안 보내주면 아동학대로 당장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관청에 통지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며 아들을 욕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블랙박스도 외도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주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엔 아내도 여성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변호사는 서류를 추후에 준비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빨리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빨리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정 기일을 빠르게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빨리 아빠와 할머니가 사는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카톡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지요. 그랬더니 3주 만에 바로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정기일까지도 와이프는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정기일이 되고 변호사가 제 아내를 그날 처음 봤는데 블랙박스에서 짧은 치마와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만 보다가 수수하게 머리를 묶고 연한 화장을 한 아내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아이 학원 끝날 시간에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 것 같은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실에 들어가면 둘이 같은 공간에서 말을 하진 않았고요. 한쪽씩 얘기한다면서 저 먼저 한다고 와이프랑 와이프 쪽 변호사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며 무엇보다도 친권과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말하다 보니 흥분도 하고 울컥해서 눈물도 나고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켜주며 우선 와이프 쪽 얘기 들어보시라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온 뒤에 와이프 쪽에서 들어갔는데 10분 넘게 안 나오더라고요. 잠시 후에 조정위원 혼자 밖으로 나오더니 와이프 측에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분할 때문이었겠죠. 변호사는 제가 지금 흥분해서 진정이 필요하고 자신이 대화를 나눌 테니 일단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우리 사건을 맡은 여성조정위원도 이미 소장과 증거서류를 다 보고 왔고 누가 봐도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나온 듯 했어요. 조정위원은 제 변호사에게 지금 아내가 이혼 안 하겠다는 게 재산 분할하기 싫은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양보하면 수월하게 이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이 없고 돈을 못 버니까 이혼 후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돈과 살 곳이 필요할 테니 전세금 부분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듣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았고 아이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울분을 토하다 말이 엉키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뒤늦게 들었는데 제가 나간 이후 와이프 측에서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최근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자신이 너무 힘들었으니 생활비와 양육비를 자신에게 주고 차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자신을 압박하는 가정폭력이고 가해자는 남편이라서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생활비나 제대로 보내라고 공격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알겠다고 이혼 취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갑자기 저희 변호사가 이혼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하니 당황했다고 해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니 이혼은 모두 취하고 상간남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소송을 병합시키겠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지만 와이프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이혼은 안 하고 결혼은 유지한 채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소송만 이혼하간다는 뜻입니다. 이혼 싫다면서요? 지금 남편분도 자리에 없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죠. 정말로 이혼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어요? 이대로 이혼 안 하고 결혼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남편이 호구처럼 돈을 계속 보내줄 거라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혼을 안 해도 앞으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없어요. 남편분은 이제 평생 와이프분에게 돈 줄 일 없을 거고요. 아이는 이제 5학년 돼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이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도 억지로 좋아하지도 않은 아들이랑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친구한테 뒷담이나 하는 것보다 그냥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와이프가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뺏어주면 저는 어디서 사나요? 이 전세금은 저한테 주고 거기에 돈을 좀 더 보태줘야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러면 그냥 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저와 상의해 보겠다면서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 전세금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인데 아내가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중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돈은 사실상 남편 쪽 부모님이 보내준 돈입니다. 남편 부모님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있지요. 남편 부모님들이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겹네요. 이혼 후에도 그쪽 부모님들이 소송 걸면 계속 불려다니면서 엮이게 될 게 끔찍하네요. 이혼은 결정됐고요.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 차는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최저금액으로 받기로 했지요. 얼마 뒤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바로 구청에 신고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전학 처리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살게 된 지 3달 정도 흘렀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